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40대 남성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저도 참 어처구니가 없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로 일한 지 어느덧 10여 년이 흐른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삶은 참 다채로운 것 같아요. 기쁨, 행복, 슬픔, 분노 등 수많은 희노애락이 쌓이고 쌓인 것이 바로 인생이잖아요. 그런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사람과 인연인데요.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팠던 이야기를 한번 꺼내볼까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친구 재훈이를 처음 만난 건 26살 봄이 막 시작되던 3월이었습니다. 서울 노량진의 세무사 고시학원. 지금 생각해보면 그 건물 자체가 꿈과 절망이 공존하는 공간이었죠. 낮에는 형광등 아래서 모의고사를 풀고 밤에는 고시원 방에 웅크려 앉아 세법을 외우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지만 다들 같은 이유로 거기 있었습니다. 합격이라는 두 글자 때문이었죠. 저는 302호였고 재훈이는 311호였어요. 복도 끝 화장실 가는 길목에 서로의 방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됐습니다. 처음 말을 건 건 재훈이었어요. 너 302호지? 어제 보니까 새벽 3시에도 불 켜져 있던데. 잠은 대체 언제 자? 저는 당시 밤 12시에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는 패턴이었는데 그날따라 세법 조문 하나가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어 새벽까지 앉아 있었거든요. 재훈이는 화장실에 다녀오다 제 방 불빛을 보고 그냥 지내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잠을 잘 자야 머리도 돌아가 임마. 내가 3년째 여기 있어 보니까 알겠더라. 공부 많이 한다고 붙는 게 아니더라고. 그 말을 들을 때만 해도 그냥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오지랖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말을 먼저 거는 사람이 흔치 않은 공간에서 먼저 인사해주는 사람은 어쩐지 반가운 법이니까요. 그게 박재훈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재훈이는 그때 이미 3번을 떨어진 상태였더라고요. 처음에는 자신감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나름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취업 대신 전문직을 택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2번이 떨어지고 3번이 떨어지고 고시원에서 사는 날이 길어지다 보니 점점 그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진심으로 마음이 쓰였어요. 사람이 계속 실패하면 마음에 무언가가 쌓인다는 걸 저는 알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에 2번 실패하신 걸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저는 바로 옆에서 봐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훈이가 더 안쓰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고시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사람을 끈끈하게 묶어주는 면이 있더라고요. 바깥 세상과 차단된 채 좁은 공간에서 오로지 한 가지 목표만 바라보며 살다 보면 옆방 사람이 마치 가족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게 착각이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 착각이 당시에는 꽤 따뜻했습니다. 재훈이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재주가 있었어요. 말이 많고 유머 감각이 있고 분위기를 띄우는 걸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저처럼 과묵하고 내성적인 사람 옆에 재훈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꽤 균형이 맞는다 싶었어요. 걔가 떠들면 저는 들어주는 역할이었고요. 공부 방법도 달랐습니다. 재훈이는 넓게 넓게 훑는 스타일이었고 저는 한 부분을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파고드는 스타일이었죠. 처음에는 그게 서로 잘 보완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모의고사를 바꿔 풀고 오답을 같이 분석하고 약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곤 했죠. 밤새 공부하다 새벽녘에 둘 다 지쳐서 고시원 복도에 나와 앉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자판기 커피를 뽑아 마시면서 별 이야기를 다 했어요. 합격하면 뭘 하고 싶다는 얘기, 고향 부모님 얘기, 어릴 때 꿈 얘기, 고시원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런 얘기를 나누면 이 사람만은 진짜 내 편이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잘 믿는 편이에요.
신뢰를 먼저 주는 사람이었죠. 상대방이 그 신뢰를 어떻게 쓰느냐는 상대방의 몫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그냥 제 성격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큰 맹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29에 합격을 했어요. 3년이 걸렸습니다. 합격 발표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아침 9시에 발표가 났는데 저는 그날 새벽부터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인터넷 창을 계속 새로 고침했는데 수험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에 제 번호가 뜨는 순간 저는 한동안 숨을 쉬는 걸 잊어버렸어요. 30초쯤 멍하게 있다가 어머니한테 얼른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도 처음엔 제 목소리를 듣더니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그냥 우셨습니다. 3년 동안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지친 어머니의 낡은 핸드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 합격이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가라앉고 나서 문득 생각난 것이 재훈이었어요. 재훈이한테 연락이 없었거든요. 이상했습니다. 당일 저녁까지 기다려도 문자 하나 없었죠. 결국 저는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받더라고요. 술 냄새가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지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재훈아, 나야. 알아. 연락 기다렸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야, 너 없이 나 어떡하냐? 그게 다였어요. 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한동안 그냥 전화를 붙들고만 있었죠. 축하한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사람. 저는 그 침묵에서 재훈이의 복잡한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안쓰러웠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죠. 내가 개업하면 재훈이 자리를 만들어줘야겠다고. 그때는 참 순진했습니다. 개업은 합격 후 1년 뒤에 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세무사 사무소에서 차렸어요. 처음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직원도 없이 의뢰인도 없이 명함만 들고 영업 뛰던 초창기가 있었죠. 세무사 사무소를 개업하면 처음 1, 2년은 누구나 힘들다고들 하는데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재훈이는 5번째 낙방을 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는 재훈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묵묵히 뒤에서 응원했죠. 저는 개업 2년 차에 재훈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재훈아, 나 사람이 필요한데 사무장 자리 어떻겠니? 일은 내가 가르쳐 줄게. 재훈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마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고시 동기에게 사무장으로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재훈이는 결국 수락했습니다. 알겠어. 신세 한번 칠게. 걔가 처음 출근하던 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표정으로 맞이했어요. 이 친구가 여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세상 가장 순수한 의도가 때로 가장 큰 빌미가 된다는 걸 저는 그때 몰랐어요. 재훈이는 일을 잘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의뢰인들과 소통하는 걸 좋아했고 서류 처리도 빠릿빠릿했습니다. 저는 내부 업무에 집중하고 재훈이는 대외 업무를 맡는 식으로 분업이 자연스럽게 됐죠. 1년쯤 지나니 사무소 운영이 꽤 안정적이 됐습니다. 저는 재훈이를 그렇게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장부 관리와 세금 납부, 수납 업무까지 점점 더 많은 걸 맡기기 시작했죠. 사무장이니까 당연한 일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재훈이가 제 가장 오래된 친구였으니까요. 그 신뢰가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았더라면 저는 아마 장부 관리를 끝까지 저 혼자 했을 겁니다. 34살이 됐을 때 어머니가 처음으로 저에게 결혼 얘기를 꺼내셨어요. 도윤아, 이제 슬슬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니? 네 또래 친구들은 벌써 애들도 있다더라. 저는 그 말에 딱히 반박하진 않았어요. 사실 저도 이제 그런 걸 생각할 나이가 됐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연애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길게 이어간 적이 없었어요. 제가 너무 재미없는 사람인 걸 스스로도 알았거든요. 그렇게 어물쩡거리고 있을 때 재훈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야, 도윤아, 너도 이제 결혼해야지.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 생각 없어?
저는 처음에 손사래를 쳤어요. 야, 나는 소개 같은 거 영 안 맞아. 어색하고. 어색한 거야. 처음이 다 그렇지. 한 번만 만나봐. 괜찮은 사람이야. 필라테스 강사인데 나쁜 사람 아니고 내가 보증한다. 그 말을 저는 당연히 믿었죠. 힘든 시기를 같이 이겨낸 친구니까요. 만남은 마포구 연남동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먼저 앉아있던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을 때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예쁜 외모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표정이었습니다. 긴장한 것 같으면서도 억지로 예쁘게 보이려 하지 않는 그 솔직한 표정이 좋더라고요. 한도윤 씨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소개팅의 시작은 늘 그렇게 어색하죠. 커피를 시키고 날씨 얘기하고 직업 얘기하고 저는 말수가 적은 편이라 어색한 침묵이 반복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런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수아 씨는 제가 세무사라고 하자 진지하게 물었어요. 세무사는 어떤 일을 해요? 세금 신고만 하는 건 아니죠?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방 지루해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대답하려고 했는데 수아 씨는 계속 묻더라고요. 진짜로 궁금한 것처럼요. 절세 전략은 어떻게 짜는지, 세무조사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개인이 알아두면 좋은 세금 상식은 뭐가 있는지까지. 저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질문들이 진짜 궁금함이 아니라 제 재산과 업무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마냥 반가웠습니다. 제 일에 관심 가져두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카페에서는 5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첫 만남치고는 꽤 긴 시간이었습니다. 헤어지면서 수아 씨가 말했어요. 저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저는 잠깐 놀랐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다음을 얘기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저도 그러고 싶네요. 짧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생각보다 이미 훨씬 많이 움직였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재훈이한테 연락했어요. 재훈아, 오늘 잘 된 것 같아. 고마워. 그래, 잘 됐네. 잘해봐. 재훈이의 목소리가 왜 그렇게 밝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8개월을 만났습니다. 8개월 동안 저는 꽤 많이 달라졌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 더 이상 허전하지 않았고 주말 아침 눈을 뜨는 게 좋아졌고 밥 먹을 때 옆에 앉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식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수아 씨는 밝은 사람이었어요. 필라테스 강사라는 직업 특성상 몸 관리를 잘했고 식생활이 건강했고 생활 패턴이 규칙적이었어요. 저처럼 규칙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 맞았죠. 주말엔 같이 산책하고 퇴근 후엔 가끔 밥을 먹고 소란스럽지 않은 만남이었어요. 수아 씨한테는 저한테 없는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유독 잘 챙겼어요. 처음 인사드리던 날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어머니 손이 이렇게 고우세요? 라면서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저녁 저한테 전화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도윤아, 수아 씨가 참 바르더라. 어쩜 그렇게 싹싹한지.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수아 씨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게요. 그런데 그날 집으로 들어오는 차 안에서 수아 씨가 저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소박한 분이시다. 근데 오빠, 어머니 그 반지 꽤 비싸 보이던데 예물로 받으신 거야? 저는 그 말을 그냥 넘겼습니다. 그냥 액세서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려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말하면서 반지 가격을 갑자기 물어본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그때 그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행복할 때 인간은 가장 취약해지더라고요. 수아 씨는 우리 집에 오는 걸 좋아했어요. 처음엔 자연스러웠죠. 신혼집 인테리어를 같이 의논하자고 했고 어떤 가구를 드릴지 이야기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수아 씨가 한 가지를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빠, 집 공동 명의로 하는 거 생각해 봤어? 아직은 생각 안 해봤는데 결혼하고 천천히 얘기하자. 요즘 결혼하면 다 공동 명의로 해. 나중에 갈등 생기는 거 방지하려면 미리 해두는 게 낫다던데. 저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실제로 요즘 공동 명의로 하는 부부들이 많기도 하고
수아 씨가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점점 자주 반복됐죠. 오빠, 상가 건물도 공동명의가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던데 오빠가 세무사니까 더 잘 알겠지만 결혼 전에 공동명의 해두면 대출도 더 잘 나온다던데 알아봤어? 나는 그냥 우리 둘 다 안전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 내가 이상한 거야? 마지막 말에 저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수아를 의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결국 저희의 신혼집은 부모님이 물려주셨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였죠. 부모님이 젊었을 때 장만한 집인데 저에게 물려주시면서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셨죠. 저는 그 집이 좋았습니다. 많이 크지 않고 화려하지 않지만 튼튼하고 따뜻한 집이었어요. 수아와 같이 그 집에 가봤습니다. 수아가 꼼꼼하게 보더라고요. 방 크기와 주방 구조, 베란다, 주차 공간까지. 저는 수아를 보면서 참 세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예쁘다. 인테리어 조금만 손봐도 되겠는데? 그럴 생각이야. 결혼하면 같이 골라보자. 그 말을 하면서 저는 미래를 그렸죠. 이 집에서 아침 식사를 같이 만들고 저녁에 같이 TV를 보고 주말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일상. 소박하지만 충분한 그림이었어요. 따로 프로포즈 이벤트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게 낯간지럽고 어색한 사람이거든요. 어느 퇴근길 저녁에 수아 씨와 함께 집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그냥 말했어요. 수아야, 나랑 결혼해 줄래? 수아가 걸음을 멈추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눈이 약간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그래, 좋아. 짧은 대답이었지만 저는 그 대답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 미소가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쯤 재훈이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했어요. 사무소에 아침 일찍 나오던 사람이 요즘은 10시가 넘어서 출근할 때가 잦아졌고 점심시간도 길어졌고 전화를 받으러 자꾸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그게 제 결혼 준비를 돕느라 바쁜 건가 싶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후 늦게 의뢰인과의 미팅이 일찍 끝나서 사무소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기 전에 안에서 재훈이 목소리가 들렸죠. 전화 통화 중이더라고요. 복도에서 자연스럽게 들렸는데 저는 잠깐 그냥 멈춰 섰습니다. 야, 그러니까 도윤이 그거 모르잖아. 아직 눈치 못 챘어. 그 건물 4층짜리 말이야. 그래. 내가 처리한 거라서 걔는 몰라.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었습니다. 말이 끊겨서 다 들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 이름과 그리고 건물 4층.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어요. 문을 열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10초를 더 서 있었습니다. 재은이는 웃으면서 말하고 있었어요. 낮고 편한 목소리요. 들킬까봐 두려운 사람의 목소리는 아니었고 그게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외근이 더 있다는 핑계를 대고 사무소엔 들어가지 않았어요.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오랫동안 생각했죠. 내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겠다. 오해일 수도 있다. 재훈이와 나는 7년 이상을 같이 알아온 사이인데 사람을 오래 믿어온 만큼 배신의 냄새를 처음 맡았을 때는 믿고 싶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재훈이가 외근을 다녀오다 가방을 사무소 소파에 두고 화장실에 갔어요. 가방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안에선 접힌 명함과 메모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집어들었죠. 대성캐피탈 김상무. 대성캐피탈 김상무. 이자 120만 원. 원금 회수 D-Day 14일. 저는 그 명함과 메모를 다시 내려놨습니다. 원래 있던 각도 그대로요. 들키지 않게. 대성캐피탈?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세무 업무를 하다 보면 사금융 업체 이름을 들을 일이 종종 있거든요. 양재에 있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자 120만 원과 원금 회수 D-Day 14일. 누군가 재훈이에게 14일 안에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날 저녁 모른 척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훈이는 화장실에서 돌아와 가방을 집어들고 그냥 퇴근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전화통화, 4층, 사금융 명함, 그 기억의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도 없더라고요. 세무사는 숫자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심증만으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저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장부를 열기로 했죠. 그날 밤 저는 결국 야근을 넘어 날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딱 하나만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항목 하나를 시작하니까 연결된 실이 계속 따라 나오더라고요. 비유하자면 낡은 스웨터에 올 하나를 잡아당겼더니 전체가 풀려 내려오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조용히 3년치 장부를 전부 출력했습니다. 어느덧 두꺼운 파일이 됐죠.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장부만 들여다봤습니다. 커피를 3잔이나 마시면서요. 아무 음악도 틀지 않고 전화기도 꺼둔 채 오로지 숫자들하고만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 무언가 증거를 발견한 건 외주 업체 관련 항목이었죠. PJ 기업이라는 이름의 업체에 지급된 용역비가 있었어요. 월 150만 원씩 3년간 꾸준히 빠져나갔습니다. 자잘한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외주 비용이라고 재훈이가 처리해 놓은 항목이었어요. 저는 PJ 기업을 검색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조회를 해봤어요. 하지만 없었습니다. PJ 기업이라는 사업자는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3년간 총 1,800만 원이 유령 업체에 지급된 셈이었는데요. 그 사실을 알자마자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계속 찾아봤습니다. 다음은 그날 전화통화에서 귀에 걸렸던 4층 항목이었어요. 1년 가까이 공실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공실 관련 유지관리 비용이 별도로 청구됐고요. 저는 4층 임차인 계약 현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공실이 아니었어요. 4층에는 소규모 학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고 계약서도 있었더라고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 계약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월세가 제 계좌로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었어요. 재훈이가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총 1,080만 원이 빠져나갔더라고요.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계속 봤습니다. 이번엔 수성비 항목이 있었어요. 상가 1층과 2층 수선 명목으로 청구된 비용들이었는데 실제로 수선이 이루어진 흔적이 없는 항목들이었어요. 저는 임차인들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1층 카페 사장님이 말하더라고요. 수선이요? 저는 작년에 에어컨 필터 청소 한 번 했는데 그건 제가 부른 업체에서 제가 돈 냈어요. 건물주 측에서 뭔가 고쳐준 적은 없었는데요. 거짓 수선비 청구 총 970만 원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소액 인출이 31건이나 있었어요. 건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합산하면 690만 원이었습니다. 각각의 항목마다 다른 명목이 붙어 있었어요. 소모품 구입, 주차비 정산, 택배비 등 하나하나는 지나칠 수 있는 금액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1건을 모두 합치면 이야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유령업체 용역비 1,800만 원과 공실 위장 월세 횡령 1,080만 원, 허위 수선비 970만 원, 소액 인출 690만 원, 통신비 등 기타 잡비 횡령 220만 원, 총합 4,760만 원. 이자를 계산하면 5,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사무실에 저 혼자 앉아 있었어요. 계산기 화면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동안 바라보기만 했죠.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비로소 이해가 됐습니다. 재훈이가 3년 동안 내 사무소에서, 내 옆에서, 내 가장 오래된 친구인 척을 하면서 해온 일의 전모가. 그리고 아마 이것이 끝이 아닐 거라는 것도. 사람의 탐욕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죠. 저는 그날 이후 사흘을 더 조사했습니다. 수아 관련 서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재은이와 수아가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부터였어요. 하나를 알게 되니 모든 게 의심되기 시작한 거죠.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 신혼집 아파트 관련 서류 중에 누군가가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대출 자문을 받으러 갔다는 이야기였어요. 직접 대출을 실행한 건 아니었지만 그 서류를 이용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수아 명의의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봤다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제 집을 담보로
수아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겁니다. 물론 아직 신혼신고 전이니까 제 집이 법적으로 수아와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도는 실패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도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죠. 결혼이 성사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혼인 후에 배우자가 서류에 함께 이름을 올리는 순간 자산 구조가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특히 상가 건물처럼 임대 수익이 있는 자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생기고 대출이나 담보 설정 과정에서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 구조가 되죠. 그 구조를 아는 사람이 미리 포석을 깔아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꽤 복잡하게 얽힐 수 있더라고요. 수아 씨가 공동명의를 그렇게 집요하게 요구한 이유가 이제야 보였습니다. 재훈이가 설계한 그림은 아마 이런 것이었겠죠. 결혼이 성사되면 명의구조 변경 과정에서 혼선을 이용해서 상가 건물 일부 지분의 근저당을 설정한다. 그 근저당을 기반으로 수아 씨가 대출을 받는 거죠. 이후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노린다. 3년에 걸쳐 조금씩 횡령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동시에 저를 결혼이라는 함정에 끌어들여 자산을 통째로 가르치는 이중 구조였던 겁니다. 재훈이가 도박을 한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재훈이의 채무가 상당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 채무와 사금융 대출이 합쳐서 8천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사금융 명함에 적힌 D-Day 14일은 그냥 독촉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수아도 빚이 있었습니다.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혼자 차렸다가 실패한 이력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생긴 채무가 꽤 됐어요. 재훈이는 그 약점을 이용해 수아를 계획에 끌어들인 거겠죠. 빚을 해결해주겠다는 조건으로요. 저는 그 내용을 파악하면서 오히려 수아가 조금 가여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빚 때문에 이런 일에 끌려 들어간 사람이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가여움과 용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공범은 공범이죠. 수아가 어머니를 만났을 때 보여주던 그 살가운 미소,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어머니라고 불렀던 그 다정함. 뒤에서는 제 집 등기부 등본을 들여다보고 공범은 공범이죠. 공동명의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재훈이와 몰래 계획을 나누고 있었겠죠. 어머니가 수아 씨 참 바르다 라고 하셨을 때 수아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필라테스 스튜디오 원장에게도 찾아가 봤습니다. 이름을 대자 원장이 잠깐 눈을 피하더라고요. 저 원장님, 수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원장님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쪽이 재훈 씨랑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모릅니다. 둘이 오래됐어요. 3년은 됐을걸요? 제가 이 동네에 있다 보니까 가끔 봤어요. 그냥 아는 사람 사이는 아닌 것 같던데? 3년. 제가 재훈이한테 사무장 자리를 줬을 때부터 두 사람은 이미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모든 내용을 파일로 정리했어요. 두꺼운 파일 2개가 되더라고요. 재훈이 것과 수아의 것. 저는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짰어요. 그리고 상견례 날짜를 기다렸죠.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모든 준비를 하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저는 오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누워서 천장을 쳐다봤죠.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 부모님 손때가 구석구석 베어있는 곳이었습니다. 결혼하면 수아와 여기서 살려고 했어요. 이 집이 누군가의 탐욕의 대상이 됐다는 게 묘하게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물건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애정이 담긴 공간이 더럽혀진 느낌이랄까요? 재훈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시원 복도에서 컵라면을 나눠 먹던 그 시절이요. 그때 재훈이는 진짜 제 친구였을까요? 아니면 그때부터도 이미 저를 이용 대상으로 봤던 걸까요? 저는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답이 무엇이든 이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어요. 사람의 과거는 현재의 면죄부가 될 수 없더라고요. 수아 생각도 했습니다. 8개월 동안의 기억들, 같이 밥 먹고 같이 걷고 신혼집을 둘러보던 시간들. 그 기억들을 이제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 잠깐 멍했어요. 슬픔인지
허망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내일 내가 해야 할 일을 바꾸지는 않아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파일들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순서, 항목, 증거, 숫자 전부 명확했어요. 기다리던 아침이 왔습니다. 상견례 날 5월의 둘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면도를 하고 가장 단정한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정장 재킷도 걸쳤죠. 이날만큼은 이 옷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무장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파일 2개와 서류봉투 3개, 그리고 계산기를 가방에 챙겼습니다. 부모님께는 미리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걱정을 끼쳐드리기 싫었거든요. 오늘 자리에서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그 다음을 설명드리기로 다짐했죠. 식당은 마포구 서교동의 한정식 집이었어요. 제가 직접 예약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위한 룸과 재훈이와 수아를 따로 불러야 할 룸 2개를 잡았어요. 재훈이와 수아에게는 따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견례 시작 1시간 전에 먼저 와줘. 잠깐 얘기할 게 있어. 재훈이는 금방 답장을 하더라고요. 그래, 무슨 일인데? 별거 아니야. 그냥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수아도 잠시 후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어. 먼저 가 있을게요. 저는 핸드폰을 놓고 가방을 들었어요. 그리고 거울을 한번 봤죠. 괜찮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차분해지더라고요. 식당엔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2번 룸을 안내받았어요. 좁지 않고 조용한 룸이었습니다. 저는 앉아서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정확한 간격으로 올려놓았죠. 10분 뒤에 재훈이가 들어오더라고요.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고 머리도 단정히 했고 오늘 큰 자리를 앞두고 나름 잔뜩 들떠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싸늘해지더라고요. 왔어? 일찍 왔네? 근데 이게 다 뭐야? 재훈이가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5분 뒤 수아도 들어왔어요.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단정하고 예뻤어요.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오빠, 오늘 너무 떨린다. 어머니 곧 오시는 거지? 나 선물 챙겨왔는데 이거 괜찮을까? 둘이 자리에 앉자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재훈아, 사실 오늘 이 자리 상견례 자리 아니야. 재훈이의 표정이 살짝 굳더라고요. 수아의 미소도 갑자기 멈췄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내가 3년치 장부 다 뽑았어. 항목별로 정리해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자. 저는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감정 없이 낮은 목소리로. 첫 번째, 사업자 미등록 유령업체 PJ기업 명의로 지급된 외주 용역비 월 50만 원 36개월 총 1,800만 원. 사업자 등록 조회 결과 해당 업체 존재하지 않았고 자료 여기 있어. 서류를 테이블 앞으로 밀었습니다. 재훈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시더라고요. 야, 도윤아, 잠깐. 그건 내가 설명할 수 있어. 그 업체가 사정이 있어서 폐업을 해가지고. 두 번째, 상가 4층 공실 허위 처리 후에 임대 수익을 개인 횡령했어. 학원 계약서 기준 월세 90만 원에 12개월, 총 1,080만 원. 임차인 확인서 여기 있고. 야, 그건 내가 따로 관리하고 있었던 거고 나중에 정산하려고. 세 번째로는 허위 수선비를 청구. 1, 2층 임차인 각각 확인했고 해당 기간 내 수선 시행 없음 확인했어. 청구 금액 총 970만 원. 재훈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야, 한도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늘 상견례 자리라고 나 초대한 거 아니야? 곧 어른들 다 오시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런 얘기 할 거였으면 나중에 둘이서 조용히 얘기하면 되지. 왜 이런 자리에서 꺼내는 건데? 저는 재훈이를 올려다봤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어요. 앉아. 뭐? 앉으라고. 아직 안 끝났어. 재훈이가 부들부들 떨면서도 결국 다시 앉더라고요.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소액 인출 31건, 각각 소모품 구입하고 주차비, 택배비 등 명목, 합산 690만 원. 다섯 번째로 기타 잡비 명목 이중 청구했고 관리비 등 220만 원. 저는 계산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합계는 4,760만 원이고 법정 이자율을 적용하면 5,400만 원이 넘어. 루만이 조용해졌죠. 수아가 그때 끼어들었어요.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추면서요. 오빠 잠깐만. 이거 혹시 뭔가 오해가 있는 거 아니야? 재훈 오빠가 워낙 오빠 일을 열심히 도와줬는데 처리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 오빠가 너무 예민하게 보는 것 같은데? 우리 오늘 이런 날에 이런 얘기 말고 일단 어르신들 만나고 나서 따로 천천히 얘기하자. 저는 수아를 쳐다봤어요. 아직도 상황을 부드럽게 무마하려 하고 있었죠. 여전히 웃고 있더라고요. 8개월 동안 내내 저한테 보여줬던 바로 그 미소였습니다. 수아야, 이제 너 차례야. 그 말에 수아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내 신혼집 계약서 사본을 이용해서 금융기관에 대출 문의를 한 기록이 있더라. 공인중개사 통해서 확인했고 해당 금융기관에도 자료 요청해놨고 실행은 안 됐지만 시도 자체는 서류 위조 시도로 인정돼. 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그리고 재훈이랑 3년째 만나고 있다는 거 스튜디오 원장 찾아가서 확인했어. 그 말에 재훈이가 입을 열었죠. 야, 그건 그냥 아는 사이고 개인적으로. 그냥 아는 사이가 사이좋게 같이 내 재산을 빼돌릴 설계를 해? 그제서야 재훈이가 입을 다물더라고요. 수아는 눈시울을 붉히면서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오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빚이 있었고 재훈 오빠가 나한테 다 해결해 준다고 해서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오빠한테 진짜 미안해. 근데 나는 진짜 진심이었어. 처음엔 그게. 저는 잠시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떨리는 입술과 흔들리는 눈빛. 수아, 너가 어쩔 수 없었다는 거 조금은 이해해. 빚이 있었다는 것도 협박에 가까운 상황이었다는 것도 알아. 그 부분은 재판에서 고려될 거야. 수아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제 살았다 싶은 표정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죠. 근데 수아야, 어쩔 수 없다는 말, 그게 면죄부가 되려면 적어도 나한테는 솔직했어야지. 8개월 동안 단 한 번만이라도. 수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손잡고 어머니 손이 고우세요 했잖아. 어머니가 그날 나한테 전화했어. 너 참 바르다고. 그 말 듣고 나서 너 차에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기억해? 수아가 눈을 피했습니다. 너 그때 우리 어머니 반지 가격 물어봤잖아. 루만이 다시 조용해졌죠. 처음 만난 날 세무사 일 물어본 것도, 상가, 층별 임차인 현황 자꾸 물어본 것도, 공동 명의를 그렇게 집요하게 요구한 것도 다 계획이었지? 수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좋았다고 했는데 설령 그 말이 진짜라고 해도 사람이 진짜 감정이 있었다면 넌 못했을 짓을 했어. 수아가 결국 소리를 내어 울었죠. 저는 눈을 맞춘 채 말했어요. 울지 마. 지금 울고 싶은 건 너가 아니라 나니까. 재훈이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야, 됐고 고소하려면 해봐. 근데 너도 알잖아, 한도윤. 세무사에 이런 일 생겼다고 하면 세무사로서 너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야. 업계에 소문나면 어떡하려고? 그리고 내가 변호사 쓰면 너 생각만큼 쉽지 않을걸? 우리 그냥 조용히 합의하자. 저는 재훈이를 봤습니다. 이미 세무사의 윤리위원회에 자진 신고서 냈어. 재훈이 얼굴이 순식간에 확 굳었죠. 그리고 업계 소문 걱정해서도 고마운데 나는 내가 당한 걸 숨기면서 살 생각 없어. 숨기는 게 오히려 더 손해거든. 이건 세무사로서의 판단이야. 너가 되지 못한. 재훈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기고 있네. 야, 한도윤. 너 나 없었으면 그 사무소 운영이나 제대로 됐겠어? 3년 동안 발로 뛰면서 의뢰인 다 잡아온 게 누군데 내가 없었으면 너 지금도 혼자 명함이나 돌리고 있었겠지. 그거 다 내 덕분인 거 알아? 돈 좀 가져다 쓴 거 그게 뭐가 대수야. 그 정도는 내 몫이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 재훈아. 너가 기여한 거 맞아. 그 부분은 인정해. 근데 기여에 대한 보상은 월급으로 받는 거야. 몰래 빼가는 게 아니고.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내가 그 돈 받으면서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알아? 네 밑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게 얼마나 쪽팔린 건지. 고시 동기야, 동기. 따지고 보면 나이도 내가 2살 위고.
그걸 참으면서 여태 거기 있었는데 그 정도도 못 가져가? 가져가고 싶었으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말을 해? 내가 어떻게 말을 해? 도윤아, 나 돈 좀 줘. 이게 말이 돼? 그게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인지 아냐고. 너가 나 자리 만들어줄 때부터 이미 나는 네 아랫사람 된 거잖아. 내가 그걸 참은 거야.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고 눈이 충혈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있었어요. 도윤아, 우리 친구 아니냐? 고시원에서부터 10년이잖아. 그 10년이 너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 7번이야, 7번. 너는 3년 만에 붙고 나는 7번을 떨어졌어. 그 7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가 알아? 부모님 눈치 보고 친구들한테 연락도 못하고 길에서 아는 사람 만날까봐 피해 다니고 그렇게 살았어. 그러다 결국 너 밑에 들어온 거잖아. 우리 사이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재훈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재훈아, 그 7년이 힘들었다는 거 알아. 그 고통은 내가 다 안다고. 내가 옆에서 봤으니까. 재훈이가 눈을 꿈뻑였어요. 근데 재훈아, 그 시절 너가 내 답안지 훔쳐보려 했던 거 나 다 알고 있어. 재훈이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시험장에서 내 자리 옆에 앉으려고 수험관한테 돈 준 것도 내 다 베끼다가 잘못 베껴서 시험에 떨어진 것도 컨닝하다 본인이 틀린 게 내 잘못이야? 그 논리로 10년 동안 나를 갉아먹은 거잖아. 7년 동안 친구인 척 옆에 있다가 내 사무소 들어와서 3년 동안 몰래 횡령해놓고 내 결혼까지 이용해서 집이랑 건물까지 노린 거잖아. 그게 네가 말하는 친구냐? 저는 계산기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놨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친구? 내 계산기에 친구라는 항목은 없어. 네가 횡령한 원금과 이자나 준비해둬. 재훈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한도윤, 너 이렇게 하면 후회한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나도 할 말 있어. 너도 세무사로서 관리가 소홀했잖아. 이거 내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도 끝이야, 너도. 저는 가방에서 서류봉투 3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나란히 내려놨습니다. 이게 첫 번째 형사고소장. 이게 두 번째 민사 손해배상 청구서고 이건 세 번째 부동산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예고 통지서. 야, 너 지금 재훈이가 입술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빨리 해. 나는 준비 다 됐으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룸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니 환한 오후 햇살이 창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잠깐 거기 서서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이제야 조용했습니다. 마음이 어지럽지 않았어요. 해야 할 말을 다 했고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상견례는 당연히 취소됐습니다. 수아 어머니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어요. 죄송하다고 사정이 생겼다고 상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부모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셨으니까요. 부모님께는 그날 저녁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오래 우셨고 아버지는 한참 말씀이 없으시다가 딱 한마디 하셨죠. 도윤아, 그래도 이제라서 알아서 다행이다. 재훈이는 검찰에 송치됐어요. 수사 과정에서 도박 관련 채무도 추가로 밝혀지면서 혐의가 더 붙었더라고요. 재훈이 측 변호사가 초반에 무죄를 주장했지만 제가 준비한 증거 앞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국 혐의를 인정하고 협의에 들어갔어요. 수아는 재훈이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어 같이 입건됐습니다. 다만 주도적 역할이 아니라 재훈이의 지시를 따른 공범이라는 점, 그리고 자신도 채무 문제로 협박에 가까운 상황이었던 점이 감경 사유로 인정됐더라고요.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저는 수아에겐 따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토록 애틋했던 감정은 이제 남지 않았거든요.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했습니다. 손해배상 5,760만 원, 재훈이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회수했습니다. 상가와 신혼집은 아무 흠 없이 제 명의로 남았고요. 사무소는 새 사무장을 채용했어요.
이번엔 오래 알아온 지인이 아니라 제대로 된 채용 절차를 거쳐서 뽑았죠. 인사 검증을 하고 레퍼런스 체크와 수습 기간까지. 번거로운 과정이었지만 당연한 절차였죠.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마포구에서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의뢰인도 늘었고 사무소도 조금은 더 안정됐습니다. 가끔 재훈이와 공부하던 고시원 복도가 생각납니다. 새벽에 마시던 자판기 커피 맛이라던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나누던 얘기들이라던가 그 기억들이 전부 거짓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시절 재훈이는 정말 저를 친구로 여겼을 수도 있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그를 바꿨을 수도 있고요.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몰랐던 면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유가 어떻든 행동의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수아에 대해서도 생각해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기억들. 그 기억들이 전부 연기였을까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빚에 시달려 재훈이의 계획에 끌려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자유의지로 저를 선택했을지 모르겠어요. 가여운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피해자는 저였습니다. 저는 생각해요. 누군가의 호의를 발판으로 삼거나 인연을 이용의 도구로 쓰는 사람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고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하게 돌아가거든요. 당장은 안 보여도 장부는 반드시 맞춰지는 법이니까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덜 믿게 됐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제대로 믿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가명임을 말씀드립니다. 살면서 내 뒤통수를 치는 사람을 소소하게 한 명이라도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은 스케일이 좀 크긴 하네요. 저였으면 너무 충격받아서 일상생활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사연자님이 이성적이고 똑똑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잘 이겨내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